출신이십니까? 기관사 출신입니다. 아, 기관사 출신이세요? 예, 그럼 더 네네. 잘하시겠네요. 예,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1시간 알겠습니다.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았던 이상봉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해양대학교로 나와가지고 이제 선박 생활을 5년 동안 해서 1등 기관사로 좀 승상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선박 관리에 좀 데이터를 접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항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기반의 해운사 디지털 전환을 가지고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간은 한 50분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질문 답변을 중간중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렸는데 좀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리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해운 디지털 기술 현황과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운사에서 이 디지털 기술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 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저희 부산에 있고요. 아마 그 랩오토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산 중앙동에 있고, 저희는 이제 디지털로 해양을 혁신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IT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IT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만들기에 비용을 상당히 좀 많이 드는 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구독형으로 이제 개발해서 여러 회사가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약 700척 정도 선박을 좀 관리하고 있고 아마 해운사 기준으로 한 30개 정도 해운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패스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박과 이제 육상을 연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제 선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사결정과 항행 규제 대응 그리고 뭐 모니터링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 제가 이제 창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6년 동안은 좀 시장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객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하면 항상 묻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종이에 이렇게 잘 작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 디지털 대시보드에 나타낸 것이 무슨 가치를 가지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답은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좀 설득력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해운에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년 전에는 되게 이게 설득력이 없었지만, 4년 전부터 좀 빠르게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운에서라는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좀 많이, 동의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막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시스템들이 하도록 해서 아마 육체 노동을 내 기계로 내 자동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목격을 했고, 다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렇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뭐 연료를 이동한다라거나 그런 일들을 전혀 않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기계를 설계를 해서 다 자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지식 노동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해운사라고 하면은 어떤 항로를 짠다라든지 항해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해운사 육상에서도 선박을 관리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일들 점차 이제 자동화되고 사람이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이 디지털 어떤 기술의 좀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는 이렇게 종이와 전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업무들을 처리해 나갔지만 점점 시스템들이 연결되고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0년 뒤는 모르겠지만 20년 뒤, 30년 뒤에는 아마 해운회사 그리고 회사의 모습들도 완전히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술이라는 특징으로 보면 저는 이 해운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아주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어디까지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되게, 좀 절하해서 좀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술의 특징들이 좀 빠르게 좀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이 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해운에서도 아마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이 빠르게 이제 인터넷이 접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선호도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기업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좀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정보사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그리고 어떤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비행기도 초기에 되게 저게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많았지만 이런 사업들의 변화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그런 기술 특징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IT만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30년째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인터넷 접속만 하더라도 되게 전문가 소리를 들었고 15년 전에 파워포인트와 엑셀만 잘하더라도 네, 전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고 업무에 아마 적용해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아마 챗 GTP나 뭐 제미나이 같은 기술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조직에서도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디지털 기술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운업을 바라보면 그 과거에서는 이제 해운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면 이제 선박을 대형화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점차 키워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들이 이루어왔는데 대형화라는 그런 전략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앞으로는 세 가지 어떤 이 트렌드가 해운업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유un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여러 강좌에서도 아마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뭐 1년 유예가 됐긴 하지만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운 산업이 탄소 중립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우리가 물건을 쿠팡에서 살 때 뭐 종이로 이렇게 주문을 한다거나 뭐 이메일을 쓰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 무역을 할 때 수많은 종이들과 어떤 그런 수동 어떤 작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빠르게 어떤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디지털 공급망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이 트렌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좀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변화들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변화들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좀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ONE 싱가포르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조금 놀랐던 것들이, 우선은 그 ONE에서는 가구의 선박이 이제 선장님과, 승무원들이 막 운항을 했는데, 이거 점차 육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항로 같은 경우에도 선장님이 먼저 짜는 게 아니라 육상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먼저 항로들을 계획을 하고 반대로 선박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항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 접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옛날처럼 선원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점차 육상으로 많이 가져올까라는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율형 선박과 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전혀 다른 선박을 운항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운항 체계가 좀 빠르게 도입되는 것들이 앞으로의 변화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부분입니다. 환경 규제 부분들은 이번에 GFI까지 규제가 물론 연기가 됐긴 했지만 이런 규제들은 옛날부터 좀 준비가 되어 오고 계속 앞으로 꼭 가야 되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FI 규제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미 모니터링 규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EU 기반의 시험 기반 조치가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선박이 이제 거래가 될 때 똑같은 재원의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크게 20% 가까이 성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GFI 규제가 발효가 되면 국내에서만 많은 금액에 대해서 탄소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또 디지털 기술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제 물류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의 대형화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맞춰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주사에서 보면은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직접 해운사를 만들어서 직접 배를 소유를 하지 않지만 빌려가지고 막 운항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해상물류 진입 서비스에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뭐 스크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해운사에서 이제 종합 물류 서비스로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에 큰 선박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 전략과 다르게 다양한 어떤 물류 혁신을 위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여기 디지털 기술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좀 이뤄갈 것인가라는 어떤 것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달성해 나갈까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공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데이터들과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시킬 건가 부분에 대해서 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여정들이 필요하고 전략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헤어 디지털 솔루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선박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회원사 같은 경우는, 회원사 같은 경우는 일반 ERP와 다르게 선박을,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 관리 솔루션들이 막 중요한 디지털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선박 어떻게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의 종이들을 전자로 바꾸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체제 운항을 하고, 디지털 교환할까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솔루션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발전 사항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1세대라고 하는 선박 관리 시스템들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대형 해운사에서 막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에 넬리먼 사태로 해운 산업이 장기 불황을 겪게 되면서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을 고도화를 시켜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된 니즈들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해운 산업이 계속 호황을 맞아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달성해 나갈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략들과 어떤 솔루션, 그리고, 어, 어, 이걸 어떻게 시행할까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사항이 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해운 산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산업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IT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이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복잡한 의사결정들과 그리고 이제 AI를 쭉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와 다르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이제 해결해 나갈까라는 부분들이 우리 해운 산업이 좀 가지고 있는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대형, 중형, 소형 해운사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해운사 같은 경우는 그 내재화를 해서 시스템들을 막 개발하고 계십니다. 선박 관리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규제 대응이라든지 최저 운항, 그런 AI 같은 부분들은 내재화해서 직접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주 개발이라든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제 인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서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좀 큰 오해들이 있는데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되게 좀 빠르고 쉽게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될 때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매우 노후화되고 새로운 걸 딱 도입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런 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발견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어떤 기업들도 어떤 한 해운사의 어떤 니즈들만 받아가지고 개발한다는 것도 아주 리스크하고 좋은 솔루션들을 좀 제공 못하는 그런 서로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해운 산업을 전환하는데 좀 되게 좋지 못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어, 혼자 뭔가를 디지털 전환을 전체 이뤄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성급, 조선사, 뭐 해운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각 중요한 강점들을 모아가지고 협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 주도로 칩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단순한 하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고 AI 그리고 어떤 기관들 간 데이터 교환 그리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혼자 이걸 다 모든 솔루션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고 경쟁력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전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는 데이터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어, 사용자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보면 데이터의 중요성을 봤을 때 데이터는 우리 조직에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른 데서 뭘 대신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산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이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걸 만들까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요즘 빅테크라든지 영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들도 비용들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기술들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은 더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운 산업에서 데이터 자산을 만들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AX 전환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어떤 정책과 부합해서 우리 기관도 어떻게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자산을 구축을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자산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은 쉽게 이제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아마 소식을 들었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내부에서, 어, 데이터만 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획들을 빠르게 하고,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들도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희 베슬링크와 똑같이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10분 안에 이렇게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고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빅테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비용들과 시간들은 빠르게 줄어들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데이터 자산들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자산이라는 걸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육상과 연결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선박이 어떤 특정한 장비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탑재된 많은 장비에 대해서 모든 센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센서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이 막 작성하는 어떤 비정형화된 어떤 수기 정보 그리고 문서 정보까지 다 데이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수집을 하게 되면 그다음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은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만든 이 데이터가 성급의 어떤 검증에도 사용하고 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만들고 그것들 조선소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조선 기자 업체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지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표준들은 지금 ISO와 IMS 빠르게 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한 번만 작성이 되면 전체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육상에서도 이걸 기반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내 비용들을 줄이고 새로운 어떤 물류 서비스가 만들까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하는 그런 통합, 선박과 육상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통합된 이런 데이터 자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에 의존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용성에 대해서도 내 수동으로 뭔가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지속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 확장이 쉽지 않고 좀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자산을 잘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운항 관리, 뭐 환수 규제,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는 여러 기관들과 통합을 시켜서 빠르게 어떤 자동화라든지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우리가 기능을 개선한다라든지 그 배우사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중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산업의 적용 범위 그리고 다른 경쟁력에서 보면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탄소 규제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까라는 어떤 그런 니즈에 대해서 최적 운항 솔루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프로그램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껴지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이렇게 최적 항로를 구하더라도 데이터 공유가 육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런 솔루션들을 보면은 선박과 육상의 데이터들이 실시간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선박 내가 관리하는 뭐 100척의 선박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수정된 선박의 항로들과 거기 항로를 기반으로 최적 운항에 대한 항로들을 도출하고 자동으로 선박을 다시 전송을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돌고 그리고 그 결과들까지 공유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자산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요즘 이제 해운사에서 이제 데이터 중요성을 좀 많이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송 계약을 하면 요즘 계약서 안에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타르 계약을 보면은 대부분 이 계약서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나한테, 하주한테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특히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선박의 연료 소모량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계약안이 명시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운송비를 이제 깎는다라든지 그런 페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하고 처리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바로 이제 경영적인 문제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EU에 들어간 선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미 이제 탄소세를 하주와 차터를 할 때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부담을 할 것인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 탄소세 계약 스탠다드 계약서가 나와 있어서 어, 매우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탄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유럽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트로 사이에서 분쟁이 되게 많이 붙습니다. 이 탄소세 1톤을 가지고 이 비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한 것이 맞냐, 이것들이 그런 규제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가 됐냐 된 부분들이 점점 이제 악유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약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어, 데이터 관련된 중요성도 크고 이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도 같이 연계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선박의 데이터를 자산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좀 빠르게 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 계약된 선박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박 기관실 같은 경우는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센서 장비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선박 조종실에서 일어나는 뭐 선박의 스피드, 항로, 그리고 에틱스 이런 화면들까지 다 영상 정보들까지 다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모든 선박의 정보들이 다 데이터가 자산돼서 실시간으로 육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의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기상이라고 하든지 수심, 해도, 그리고 항구 정보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선박 정보와 어떤 결합시켜서 활용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누구든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표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ISO 19848이라고 하는 선박의 데이터를 데이터 표준과 그리고 국제예사기구에서 해운 산업에서 데이터 언어를 하나로 좀 쓰자라고 나온 IM 컴pendium에 IM 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좀 빠르게 데이터 표준들과 데이터 공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자산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해운 회사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항 관리입니다. 운항 관리는 이제 해운 회사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선박의 운이 그 수익과 직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박의 안전과 매우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라고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의 안전과 이제 승무원의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 선박의 데이터들과 이미지 데이터를 다 통합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의 안전 상태, 그리고 승무원의 상태들을 실시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박을 관리해야 될까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제 선박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박 안전 관리를 보면은 특히 이제 선박이 왜 사고가 날까라고 그 원인들을 보면은 그 계획된 항로를 이탈했을 때 좀 많이 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컷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계획 항로 자체가 잘못됐을 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가 육상으로 오다 보니까 만약 계획된 항로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런 알람을 띄워가지고 육상에서도 똑같이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이 이제 기상정보 예보를 통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 선박이 기상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안전 관리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심에 따라서 이제 선박이 그라운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해도 데이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 선박의 항로를 고려해서 이 항로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박 사고가 왜 많이 일어나냐면 이제 승무원의 어떤 근태 불량이라든지 승무원의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재 선박에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CCTV가 이제 역시 데이터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CCTV 데이터를 24시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브릿지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승무원에 대한 어떤 위험도라든지 혹시 이제 사고로 인한 쓰러짐 그리고 어떤 건태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에 분석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프티 기어라든지 어떤 작업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선모에 대한 안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개인정보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있고 국내에서는 좀 노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확산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떤 감시를 하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승무원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해서 어,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선박 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육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A라는 선박들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세퍼트 기어를 안 쓰고 있다라든지 B 선박은 다른 건 잘하는데 뭐 항로를 뭐 지키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C 선박 같은 경우는 어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박별로 그리고 이제 승무원별로 그런 맞춤형 내 교육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큰 장점이고 기존 교육 시스템과 다르게 좀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 데이터를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활용은 못하지만 이런 비식별화 작업들과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좀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는 회사들이 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사고가 나면 선박이 왜 워낙 이제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좀 되게 복잡합니다. 이 원인도 분석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쉽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우선은 육상에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난지도 파악하기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쌓이고 있다고 하면 쉽게 왜 사고가 일어났고 또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선원주 한 명이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저희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 센터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돌려가지고 빠르게 이제 선원들을 구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어떤 클레임이나 계약 대응 그리고 이렇게 법률적인 대응에서도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보험의 어떤 커버까지는 가지는 못 갈 수는 없는 좀 어떤 상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보험사와 그리고 연결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음,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해운을 하는 게 어떤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운항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운항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운항 수익이라는 것들이 간단하게 운임 빼기 운항비인데요. 운항비는 크게 이제 연료비와 그 외에 어떤 비용들을 잡히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변동성이 높은 것이 연료유와 이제 운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저 운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연료 비용 같은 경우는 선박 속도에 따라서 이제 연료유가 이제 상승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곡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운임과 연료라는 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박 성능이라는 부분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떨 때 가장 내가 큰 운항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어떤 선박의 속도 프로파일과 전체적인 선단을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운항 수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정확히 분석이 됐다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 선박에 대해서 가장 큰 운항 수익을 달성하는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고, 또는 이 선박으로서는 운항 수익을 좀 달성하기 힘드니까 어, 매각을 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해 계획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고 계시고, 이런 항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는 이행하는 그런 툴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 항해 계획은 육상에서 세웠지만 실제로 운항하는 주체는 또 선박이고, 선박을 운항할 때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조건에 대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선박과 육상에 좀 같이 운항을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운항 계획을 세웠다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또 변경을 시켜서 최적 운항을 달성해 나갈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선박의 연료와 탄소비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배가 그렇게 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라는 것들이 이제 선박 운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선박의 항로를 변화시키고 스피드를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박 선종마다 이런 니즈들은 다 다르게 되는데요. 어떤 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시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성을 고려해서 어떤 최적의 운항 수익과 어, 그걸 달성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항로들을 많이 도출하고 계시고요. 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시성보다는 어떤 운임이라든지 어떤 하주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최적화되는 모드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라는 어떤 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어, 맞는 의사결정들과 항로들을 도입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 항로들과 선박의 위험도, 탄소 배출량, 연료 소모량까지 다 예측을 해서 항로를 잡아주는 그런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해운회사에서 이제 관제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고객사 중 한 곳인데 이런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관제센터의 이제 중요성들은 이제 원격 운항과 점점 원격 운항과 자율운항 선박이 되면서 점점 중요하게 좀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이렇게 네, 예시로 보면은 이 솔루션의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을 시켜놨어요. 전자해도, 그리고 또 위험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그런 지역적 좌표들 데이터뿐만 아니라 선박의 전 세계 유가 정보부터 AI 위치 정보까지 다 통합을 시켜놔서 여기서 해운에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리고 선박의 실시간 데이터를 다 통합시켜 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선박의 위험성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위험도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항로로 가서 언제 도착한지 다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이 매우 쉽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선박에 대한 자원들에 대해서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 어떤 관리가 자동화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진화돼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들어서 네, 중요성들이 커지는 해운 탄소 관리입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그 GIF 아마 중기 조치가 1년 연기가 되었고, 아마 큰 변동이 없으면 내년에도 조금 채택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 40년, 50년까지 넷제로를 좀 달성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갈까라는 부분들이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 기후변화의 중요성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우리가 IPCC라는 어떤, 이 모임을 통해서 온난화가 기후 인간 활동이 100% 확실하다는 그 결론을 도출을 했기 때문이고, 보고서를 보면은 다양하게 어떤 분석을 해놨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그 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태양이 혹시나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 화산 활동들이 미쳤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결론적으로 이 온실효과가 인간의 산업 활동의 결과다라고는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가 어떻게 해나갈지 부분들은 분명한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규제는 지금 1.5도 패스웨이를 맞추기 위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GRF가 연기가 되었긴 했지만 이 기후변화라는 어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규제들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1조 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이제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운업의 이런 규제를 달성해 나간다라는 것들을 볼 때 궁극적인 어떤 해결 방법은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대체하는 방식대로 이제 그 듀얼 퓨얼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을 막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2050년이 되어도 이 친환경 연료라는 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연료가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원자재라든지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가속 연료 대비, 워낙 높은 가격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규제가 워낙 강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탄소세가 지금 대비, 연료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운항비를 이렇게 전체 따져봤을 때, 지금 운항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에서 50%인데, 탄소세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런, 완전 대체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디지털 기술들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FI 규제가 좀 미뤄졌긴 하지만, 이게 2050년까지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은, 가속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탄소세를 매기기 때문에, 여전하게 어, 탄소세를 쓰는 선박들도 있고, 비싼 대체연료를 쓰면서, 그런, 대체연료를 쓰면서 좀 가는 선박들이 좀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탄소 중립을 갈 때 크게 해운사들이 가지는 세 가지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선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선박에 이런 데이터가 좀 수집하기 좀 쉽지 않다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매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IMO-TCS, EU-MRV, 그리고 퓨리오 마린타임, 이런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운에서 이런 모든 규제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저감을 했을 때 대체연료를 써야 되긴 하지만 탄소세 대비 어느 정도 이제 비용 효과가 있고 그리고 대체연료 사이에서도 어떤 대체연료 사용하는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런 규제들을 자동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서도 데이터 수집과 어떤 디지털 솔루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GFI 규제가 이제 발효가 되면 이제 연료
사이의 비용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인데요. 만약 2000, 네, 2038년, 네, 2040년이 된다 하더라도 메탄올과 아모니아가 화석연료보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 대체연료를 쓸 때 총 운영 비용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체연료와 어떤 페널티가 모두 고려해가지고 내가 어떤 연료를 썼을 때 가장 어떤 운항비가 적게 들고 운영비가 작게 들까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언제 내가 대체연료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제 유가들과 그리고 이런 연료에 대한 성상들 그리고 내 배를 어떻게 운항하는 성능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과 그리고 에너지 디바이스를 내가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연도마다 내가 총 운항 비용들을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 기준들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 세이빙 디비에서를 단다라든지 그리고 최저 운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회사들이 이제 구축하는 데이터 탄소 관리 솔루션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탄소 배출량들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한 어떤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연료 소모량, 항로, 그리고 화물량 이런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와 이 선종에 맞고 맞는 최적 운항과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탑재된 이 기술이 정말 그런 효과를 내는지를 검증하는 의사결정들과 탄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내가 증명을 해서 보고를 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IMO DCS와 EU 쪽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는 스코프 3가 이제 해운업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하주에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국제 스탠다드가 되게 복잡하고 일종의 회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자동화할까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운항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어떤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기술들을 보면은 매년 또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규제들을 매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잘 이해하고 이거 데이터적으로 녹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등급들을 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배가 내년, 내후년도 어떻게 리스크가 변화되게 될까라는 데이터 분석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하주와 그리고 IMO 그리고 EU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고 체계에 맞게 자동으로 문서들이 나오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운항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한 해운사에서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팀, 선박관리팀, 또 영업팀에서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선박이 운영하는 항로, 그리고 연료비, 탄소세, 그리고 항로, 그리고 이 배의 성능들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이렇게 운항을 했을 때 어떤 에너지 소모가 드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배에 대한 어떤 경제성들을 높여가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은 떻게 이제 운영이 됐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선박 그 재원 정보들을 우선 디지털을 통해서 다 자산을 합니다. 선박에 대한 어떤 성능 정보라든지 선박의 재원 정보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운항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탄소 계측량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뽑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검증할 때 룰 기반의 어떤 민맥스 검사들뿐만 아니라 형식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이것들이 내가 하주나 검사기관 냈을 때도 전혀가 문제 없는 투명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IMO라든지 이후에 우리 배가 이 정도 탄소 배출량을 배출했다라고 보고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복잡한 증빙 문서들과 어떤 그런 양식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디지털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까지가 되면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산다라든지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되게 좀 복잡해요. 올해는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사야 되고, 언제까지 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면 복잡을 한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타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부분과 연계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필요한 선사와 연계하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디지털 기술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기술들을 보면은 탄소의 계측, 의사결정, 저감,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 사후에 발생하는 탄소 거래세라든지 탄소세 정산까지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탄소 중립에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또 궁금해하신 부분인데 선박 엔진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운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선박이 진짜 자율적으로 이제 항해사 없이 가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보다는 선박에 많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정비할 것인가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 선박 사고를 보면은 이제 기가 시스템이 이제 사고가 나서 배가 운항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실제로 마지막 일기사를 했을 때도 이제 맨 엔진의 불능 상태가 되면서 사고가 난 경우를 이제 하선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해운사에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라고 해가지고 이 장비가 언제 고장을 날까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비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사후 수리, 예방 수리, 예지 보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방 수리를 이제 많이 선박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베이스로 시간이 얼마 되면은 미리 이제 수리를 하면서 그런 다운타임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미리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품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보다 또 빨리 고장이 나서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면 선반에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예지 보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지 보전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선박이 멈추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이런 부분들도 비용을 감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급 검사가 연동이 돼서 이 장비는 아주 상태가 좀 좋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하자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력이라든지 사고 예방이라는 효과가 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맨엔진 발전기와 같은 좀 중요 장비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좀 니즈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보면은 동일합니다. 선박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서 사용자, 기관사들과 관리자에게 이제 통보를 하고 운영을 할까라는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박의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장비 안에 이렇게 칩 형태로 이제 통합이 돼서 점점 발달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아마 앞으로 좀 수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저희 조선 기자재 업체도 연계가 돼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장비들한테 자동으로 전송을 한다라든지, 또 분석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M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어떤,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CBM은 이상 감지라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이 장비가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빠르게 사전에 식별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고가 났거나 어떤 장비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 장비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이제 기관사한테 알려줌으로써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 장비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쓸 수 있을까라는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은 실제 시간보다 적게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빠르게 그냥 수리를 해서 다운타임 맞게 되고요. 더 길게 쓸 것 같다 그러면 부품을 좀 더 오래 쓰는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동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축계 전수의 크랭크 축에 대해서 CBM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센서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하나의 모델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실제 이 크레이크 축과 비교를 함으로써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면서 수명들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장비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좀 알려주는 그런 이상 감지를 하게 되고 이 이상 감지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이 어떻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빠르게 보고 앞으로 이걸 관리를 하라라는 방식으로 이런 정비 체계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이제 사용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이 장비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는 이 PF 곡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을까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들을 예측하는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없고 고장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고장난 데이터만 가지고 이때 상태를 보고 고장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없고 어떤 상태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 스레드홀드 밑에 내려가면 이 장비가 이상하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진보된 방식인데요. 우리가 부품이 처음부터 이제 고장날 때까지 데이터가 모두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련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정확히 언제 고장이 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CBM의 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학습할 데이터가 매우 없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기관 정보 같은 경우는 다 제조사가 다 상의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휘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 좀 만들기 쉽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PMS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사이의 상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쭉 쌓아가지고 언제 고장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현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박에 있는 CBM이라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 C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박의 모터라든지 어떤 특정한 터보 차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만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BM들은 아예 기존의 PMS를 완전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PMS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PMS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일들을, 더 빠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늦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한 장비에 대해서도 이런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어, 상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CBM이라는 게 아예 기존 시스템을 막 대체하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어떤 PMS 이 시스템에서 살짝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서는 이제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박의 성능 관리 부분입니다. 선박의 성능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박의 수익과 는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선박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상 날씨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선박의 연비가 과연 얼마가 될 거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선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선은 우리가 시운전 때 선박의 운항 곡선입니다. 12노트일 때 이 정도 파워를 낼 수 있고 동일하게 시작을 하지만 선박을 운항하다 보면은 이제 선체 외판에 따개비라든지 오염물이 붙기 때문에 점점 똑같은 속도에서도 필요한 연료 소모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파이크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13노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가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인들을 똑같이 분석해 보면 A라는 선박들은 브라질에 가서 장기 정박을 함으로써 선체가 심하게 오염이 됐고 B라는 선박들은 이제 오염이 되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금전적인 차이를 좀 계산해 보다 보면은 A라는 선박과 B라는 선박의 운항비가 연간 약 13억 정도가 나게 되고요. 아마 연료비 1톤에 50만 원을 책정했으니까 아마 현재 가치로 한 25억 정도 아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어떻게 운항을 잘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연간 운항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선박은 이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연료 소모량을 내야 되고 이것들을 미달했을 경우는 운항비에서 깎는다라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좀 관리하려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레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하주사인데 이제 직전에 시스템들을 관리를 해서 이제 선주로부터 데이터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선박마다 다 이런 성능들을 다 계산하고 있고 다음 계약 시 그것들을 계약서에 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들을 세워서 자 화물 계약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점차 좀 계속 이제 확대돼 가고 있고 아마 이제 10년 안에는 다 이런 계약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분석한다는 게 큰 해운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화물 계약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인트 계약을 할 때 성능 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하용사뿐만 아니라 이런 조선 기자 업체에 대해서 기자들도 데이터를 잘 다루고 분석하는 그런 니즈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은데 당연하게 많은 이제 카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그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거나 또 이걸 운영하는 해운사들은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능 분석에 대해서 니즈가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운사들은 이제 배마다 이런 그래프들은 다 그려요. 내가 배가 입고 전후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이 좋아지는 데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면 내가 이 비용을 써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배를 점차적으로 내가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성능 연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선박의 최선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려는 그런 니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선박 성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됐을 때는 선체 소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선체 소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 편익이 발생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그런 니즈가 아주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이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들을 많이 꾸리고 계시고요. 이런 시스템들은 이런 선박의 빅데이터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 선박에 대한 성능이 연료 통발행이 얼마고 어느 정도 속도가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 편익이 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선박을 운영하려는 그런 추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복잡한 어떤 기술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또 선박에 이제 연료 소모량을 이제 쓰는 경우를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연료 소모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A란 선박들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자산을 구축하기 전에 보면은 실제로 보고하는 소모량과 실제 소모량이 약 하루에 3톤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존에 승무원이 보고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과,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어떤 활동만으로도 크게 이제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이걸 육상 담당자, 그리고 승무원, 그리고 육상의 어떤 관리자 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서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누군가 이것들을 계속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연료 소모량에서 잘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만 통하더라도 우리가 연료 소모량을 아주 많이 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해외물류입니다. 이 부분들은 되게 좀 장기적인 전환이고 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이제 IMO에서 마리타임 싱글 윈도우라는 것들을 의무화 강제했습니다. 근데 아마 좀 많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IMO에서도 계속 그 강제한 의무화는 했지만, 계속 독려를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들은 선박 운영할 때 너무나 종이 기반으로 너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좀 비효율적이다. 이걸 좀 디지털로 전환을 하자라는 것들이 좀 주요 골자이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표준들을 만들고 선박과 육상 간의 데이터 어떤 교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통합을 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아마 선박을 운항해 본 사람들 압니다. 선박을 항해와 입항 그리고 출항할 때 수많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꽤 많기도 하고 회사마다 다르고 또 국가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연간 전 세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상당을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하더라도 많은 종류의 어떤 종애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많이 준다 하면은 크게 이제 무역에서도 효율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IMO 말인 싱글 윈도에서는 앞에 보는 이 첫 번째 부분들에서 우선 좀 디지털 전환을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뒤에 무역에 대해서도 이걸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걸 하고, 두 번째 거를 하려는 그런 좀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머스크에서 IBM과 같이 합작으로 이제 트레이드랜즈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물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써가지고 컨테이너 한 척을 옮기면 22불에 대한 비용을 이제 가금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 안에서 모든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다 자동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뭐 이 서비스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삼성 SDS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 솔루션으로 새로운 사업화를 하려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해외물에서 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부분은 좀 이해관계자가 많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그 마린 싱글 윈도우라거나 선박 운영에서 필요한 그런 표준화들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IMO에서 IMO 코드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선박의 입출항 정보, 화물, 탄소 배출량, 연료 소모량 이런 부분들을 다 표준화 시켜놨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면 이런 모든 기관들과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지침들과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이 옛날엔 종이로만 통신하고 이메일 그리고 진짜 다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 장비와 장비 사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업무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자유운항 시대에 선박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관들과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주고받고 데이터를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의 니즈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 규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선박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하주에 주거나 IM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한 번만 작성을 해서 다 공유를 하고 투명하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뭐, 제 같은 서드 파티들과 성급, 그리고 IMOS 데이터를 연동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연동이 돼서 점차적으로 종이 없는 어떤 해운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확대가 됐을 때, 그런 시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5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들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어떤 수기로 하는 것들을 디지털 대시보드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명하게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화물을 하나 보냈다 하더라도 그 종이가 아닌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반에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있고 과거와 다르게 좀 빠르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게 아주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도 필요하고, 관심과,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줘야 되고, 그리고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지털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잠깐만요. 사진을 좀 찍고요. 예, 좀 토론하시고 싶은 분들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사장님 계세요? 정우성 실무 네, 계신 정우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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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선님 예, 예, 오랜만에 강의 열심히 인사드립니다. 들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오늘 레보트원 이상봉 대표님 그 강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저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 워터라인도 이 마린테크, 쉬핑테크 분야의 투자를 계속 발굴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레보트원과 좀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 레보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기존의 하드웨어 정에 대한 투자만 좀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이런 디지털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보면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성능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 투자 가치를 해양 산업을 좀 투자 가치를 밸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그 과정에서도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사실은 되게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이런 회사들이 특히 이제 해외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표준화랑 아니면 시장 선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레버투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또 뭐 투자나 아니면 또 해외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영, 정부영 선생님 하실 말씀 계세요? 저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한 이승철 말씀 변호사님. 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 이상봉 대표님께서,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기후 분야라든지 이런 요즘에 그 트렌드로 되는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신한해상에서 킨제노비어 2호 그 사태를 보고서 이런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제 아마 일항사께서 이렇게 좀 한눈 팔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상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안전센터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안전 관리를 체크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시도를 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 중앙 시스템에서 지금 뭐 CCTV나 이런 걸로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었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의외에 지금 상당히 그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있고, 버스도 자동 운항 버스가 있고 자율 운항 버스가 있고, 그다음 선박도 지금 선원을 감축을 해야 되고, 무인 자동 운항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간다라고 자꾸 논문이나 세미나에서는 말해서 상당히 어, 진보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상당히 낭만적인 논란이고, 아니, 낭만적인 이야기고, 아직도 이 가야 할 길이 한참 많이 있다.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도 이런 아니라라 그럴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무인 운항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인재를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업안전관리 선박안전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한번 제가 우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어떻게 우리 이 대표님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 그런 말씀드린 시스템들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라고 하면은 해운에서 이런 걸 딱 도입하는 그런 도입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냥 초기에 이렇게 막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은 대형 해운사가 위주로 이렇게 막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대형 해운사는 또 선박의 어떤 선내 품질도 되게 좀 우수한데, 그리고 반대로 좀 비교가 좀 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좀 조그만 회사일수록 조금 대기업 대비 이제 선순실이 떨어지기 좀 마련인데, 또 그런 안전 시스템들도 좀 도입하기가 좀 비용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보니까,
어, 사고가 난 다음에 많이 도입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선박을 실시간으로 계속 항로를 감시하는 회사를 도입한 경우를 보면은 저기 이제 브라질 나올 때 쇼코스로 이렇게 오다가 선박이 이제 그라운딩이 됐는데 그거는 정말 계속 감시만 했으면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대부분 인재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 인재라는 것들은 이 디지털 기술로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좀 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항사가 조금 이제 근태가 조금 이제 불안정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처음 도입이라는 게 상당히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쓰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해운회사라고 하는 경영자분들이 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막 한다라는 게 인식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걸 도입을 할 때,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도입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금 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네. 답변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 신안 그 사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좋은 장치들이 배에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개발은 다 됐지만 그것이 배에 올라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고 하니까 이게 더구나 선뜻 좀 해운회사도 좀 구입하기 그렇고 비용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책적으로도 좀 이런 신기술들은 도입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예, 예, 전효교수입니다. 예, 정 교수님, 정 교수님은 조금, 네, 예, 예,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성철 대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좀 기술적으로 해결 방법이 최근에 좀 논의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케이스에 와이파이와 연결이 되는 곳으로 가까이 가다가 이런 사고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선원들이, 소위 말해서, 육지와의 연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육지 가까이 오게 되면 붙어서 항해하다가 자초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번 케이스에는, 원래 협수도 항해였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이렇게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브릿지를 휴대폰 와이파이 접근을 막는 이런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내에는 통상으로 생활할 때는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만 근무 장소에는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기술이 이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오늘 이상무 대표님 아주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런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해운 기업들, 우리 해운 이제 해운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선박 운항의 빅데이터를 마련해왔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설명하셨듯이 중소선사들은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상봉 대표와 같이 이런 이제 솔루션을 가진 것을 활용할 수 있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져서 이것은 또 중소선사들도 이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면 상당히 선박의 안전 운항이나 또 효율 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결국 선박 운항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조선 분야에서 해운에게 좀 운항 데이터를 줄 수 있냐 했을 때 거절을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권을 어떻게 이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거래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상문 대표께서 가장 아쉬운 게 어떻게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고 거래하고 또 내놓았을 때 비로소 발전이 가능한데 유럽에서는 많은 선들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일본에서는 국가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업체 간에도 이렇게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은 이상봉 대표께서는 그렇다면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뭐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뭐 각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들은 어떤 요즘에 뭐 해운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을 좀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메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지금 정보산업통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회사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처음에 들어간 초기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울산에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준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통합으로 모으고 아마 이제 내년에는 아마 이것들 거래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가지고 이제 AX를 통해서 뭘 해보자라고 해서 아마 산자부에서 이제 각 그 섹터별 데이터 센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런 좀 배경들이 조금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 돼도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해운 안에서도 이런 걸 좀 해보자라고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어떤 구심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과 말씀해주신 교환과 어떤 거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데 아마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만들기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 건가라는 것들은 또 저희 모임에서나 어떤 그런 데서도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10시가 다 돼서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정부영입니다. 예, 예. 네. 질문 짧게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대표님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건 첫 번째는 아까 그 이미지 분석 부분에서 선박 네. 내부의 그 직원들의 동태나 안전을 그 감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 네. 별도로 그 선박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전방이나 후방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네. 얼음이나 어떤 충돌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감싸든가 그런 움직임은 없는지 하나 하고요. 두 네. 번째는 최근에 그 중대형 선박들에서 해외에서 그 드론을 이용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한 그 맞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그 네.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잠깐만 권호익 대표님도 질문 있으세요? 네, 짧은 질문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답변 된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우선 배 내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진 않지만,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는 그 자율운항 선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비커스와 시드로닉스에서 아마 그 시스템들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이미 좀 요즘에 기본 탑재를 되고 나와서 아마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곧 보편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그 기업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걸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드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그 드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기업은 없긴 한데 중국에서 그것들을 좀 빠르게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소에서 선박 검사를 할 때 드론으로 다 검사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 이번 ISO에서 새로운 그 제안으로 그 드론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선 검사 부분에서 대해서 빨리 드론이 빠르게 좀 적용될 것 같고, 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네네. 되셨을까요? 예, 예, 권호익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네, 짧게 이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오늘 뭐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잘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이제 선사가 대형, 중형, 소형 선사가 있다 그랬는데 실은 그 국내 선사, 대형 선사와 해외 선사가 뭐 1등 선사 네.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솔루션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오늘 하여튼 많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봉 대표님이 하시는 그 랩 오투원에서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해운에서 이 디지털 전환은 조금 이제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선박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수집도 쉽지 않았고, 어, 그 해운회사의 관심도 그동안 작다가, 이제 막 많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솔루션과 국내 솔루션을 보면은, 각각 좀 조금씩 다 틀려요. 뭐, 카테고리 좀 틀리고, 그래서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은 조금 느낌이고요. 이게 한 2, 3년 안에 조금 정리가 되면서, 뭐, 통합될 건 통합되고, 성장할 기업은 성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와 국외를 보면은 그렇게 기술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는 것 같고, 제 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CBM 빼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CBM은 좀 쉽지가 않은 것들은 선박의 장비가 워낙 많고, 데이터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알고리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은 아마 그 제품이 실제로 쓸 수 있게 가지고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기까지는 제 생각에 3,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좀 이슈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연구하는 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상봉 그 대표님 발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들 정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어, 너무 고맙다 말씀드리고 내일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뭐 권호인 대표님은 뭐라고 또 연락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뭐 또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이상봉 대표님 좀 이렇게 강의하신 거 네, 좀 한 페이지 정도 요약해 주시면은 좀 네, 오늘 기술적인 게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 또 이해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방대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예, 죄송하고요. 예, 네. 예, 네, 좀 잘 예. 아니, 정리하고 다시 좀 이해가 쉽도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어, 오늘 강의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고요. 어, 또 혹시 뭐 권호인 대표님 사람 또 남아서 더 강의 또 토론하실 겁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네.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봉 대표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조만합시오.